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사전투표 다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바빠서 내일 아침에 하려고 내일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일 꼭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정은 평론가님. 예.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 집 근처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지 많이 헷갈리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기본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7장이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아이고. 그런데 그 자신이 계신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생긴다면 그러면 투표용지가 하나가 더 추가되거든요. 8장이네요. 그러면 총 8장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표 시간이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네.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틀 동안 선거가 치러지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에는 아하. 투표를 할 수는 있는데 일반인 투표 시간하고 겹치면 안 되고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네. 8시까지 아하. 별도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가실 때 그냥 빈몸으로 가시면 안 되고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라든가 또는 본인의 성명이 기재된 PCR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시고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추세를 봐오면 이 지방선거 투표율은 사전투표율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선 때 보니까 그때 사전투표 열기가 엄청났잖아요. 이 열기가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좀 이어갈까요? 뉴스파이터와 사전투표는 좀 닮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뉴스파이터.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아하, 그렇군요.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된다라고 꼭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20.14%였는데 그 이후 총선에서 26.7%로 올라갔고 지난 대선에서 무려 36.93%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죠. 그런데 지난 대선의 총투표율이 77.1%. 이 말은 투표를 한 사람 2명 중에 1명은 사전투표로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이 제도가 안착이 됐고 국민들이 해보니까 참 편하더라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도 예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사전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오후 3시 기준으로 7.25%고 서울의 경우에는 같은 시각대 6.98%였는데 예전 지선하고 비교해봤더니 1.55%포인트 정도 높더라. 높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대선하고 비교하고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선은 워낙 전국적 선거고 관심이 크고요. 지난 지선하고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텐데 아마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 우측 상단에 사전투표율 나가고 있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6시 현재 8.2%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들 지금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투표 이전에 사전투표를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아주 지역의 융화리 분들 많이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여야 지도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물론 사전투표도 사전투표지만 제가 영상을 보니까 내일 또 이 언론에 김건희 여사 패션이 또 딱하니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어떤 색깔이나 상징색이 있는 패션은 또 아니었어요. 오호. 그냥 하얀색 반팔 블라우스에 이제 까만 바지 이렇게 입어서 지난 대선 때는 빨간 양말과 빨간 머플러를 해서 뭔가 당의 상징색을 드러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중립적인 어떤 색깔 그런 아. 것들로 옷을 입어서 크게 얘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 서초 구민이잖아요. 그런데 용산구 이태원 제1동 주민센터에서 오늘 낮 12시 7분쯤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투표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 투표가 장점이 별도의 절차 없이 아무 데서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투표를 마친 것 같은데 12시 7분쯤에 도착해서 2층 투표장으로 올라갔고요. 윤 대통령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외 선거 안내를 받아서 투표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마스크 내려서 얼굴 신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윤 대통령도 예외 없이 신분 확인을 마치고 지문까지 확인한 뒤에 투표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투표용지 많으면 8장까지도 받을 수 있고 맞아요. 보통 대부분의 선거 지역구에서는 이제 한 7장 정도를 받게 되는데 네. 윤 대통령도 투표용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7장을 다 여기 봉투에 담으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오. 네, 김 여사도 여기 다 넣어요?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고 방송 보시는 유권자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에 투표 용지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꼼꼼히 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한 20초 정도 빨리 기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시간까지 딱 쟀나 보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표를 마친 뒤에 윤 대통령 내가 같이 이제 다 마치고 나서 함께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12시 14분쯤 투표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12시 15분도 아니고 12시 14분 정확하게 쟀군요. 하민경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뭐 여야 지도부, 뭐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해서 사전 투표했고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오늘 뭐 거의 대부분 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사전 투표가 이제 내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첫날에 다 몰아서 하는 거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대선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율이 워낙 이제 낮기 때문에 네. 이제 첫날에 이제 모두 이제 투표를 하자라고 독려를 하면서 이제 투표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그 의원들도 모두 SNS에다가 이제 글까지 올리면서 이제 사전 투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출마한 후보들과 같이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원주 문화원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아하.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내일 인천 그 계양을을 찾아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기 이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부에서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이랑 윤호중 상임 선대위원장이 각 경기 광주에서 그리고 충북 도청에서 각 투표를 사실 마쳤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각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이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제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한 것이 투표율 같은 경우에 투표를 얼마만큼 사실 실제 투표를 한 것이 중요하다. 여론조사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된다. 이런 것보다 실제 이제 투표율로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훈 변호사님,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투표 동료하고 대부분 다 이제 투표 동료를 하면 여야 모두 그러잖아요. 아, 사전 투표율 높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전 보면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일단은 저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긴다는 앞에 가로하고 빠진 게 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지지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이 아하. 빠져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의 투표율이 좀 더 높거든요. 네네. 고령층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에서 투표를 많이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투표율에 더 이제 간절함을 보이는 거고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 지난 대선을 보면 그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좀 더 차이가 많이 나게 이기고 있었는데 네.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73%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도 과거에 2번 굉장히 고독스러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경계를 하는 건 에이, 어차피 이번 뭐 지방선거는 이겼는데 하고 맘 놓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에 대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는 아 이것도 이번에 내가 투표해봐야 질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최대한 많이 투표를 하면 이긴다라는 그 양쪽 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지층이 투표율이 높으면 이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
당에서 이제 우리 이긴다. 이게 뭐 전국을 싹쓸이할 수는 없을 테고 각 당에서는 얼마 정도 요 정도면은 우리가 이긴 걸로 보겠다. 뭐 이런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목표치가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8곳에서 9곳 정도 우세를 점치고 있는 건데 네. 보통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 5개 지역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좀 근거로 하는 지역은 서울을 좀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인천, 강원, 또 충청 일부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굉장히 표를 높게 잡았는데 최근 들어서 읍소 전략을 쓰면서 약간 낮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7곳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텃밭인 호남 3곳, 제주도 그리고 일부 뭐 경기도는 이제 접전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충청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충청을 왜 양쪽 모두 일부라고 하고 있냐? 네. 충청이 정말 민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으로 모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도 수치가 계속 달라지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충청 분들이 여론조사나 이런 어떤 질문에 답변을 좀 정확하게 안 하시면서 속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 분석이 있습니다. 저도 취재할 때 네. 충청 지역 가서 이번에 어느 후보 지지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지지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충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전 지역을 다 우리가 한다라기보다 일부 지역이라는 것이 그런 특성도 조금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면 각 당에서도 참 편할 텐데 이럴 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허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영상도 잠깐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사전투표를 완료했나 봐요.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처음으로 지금 투표를 한 건데 자연인으로서의 첫 투표죠. 퇴임 이후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오늘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오전에요. 김정숙 여사와 같이 이제 사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양산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이 투표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네. 푸른 자켓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인사를 건네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마스크 벗어서 이렇게 얼굴 확인시켜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요. 또 방역 절차, 뭐 손소독 이런 것들도 다 마치고요. 네. 한 5분 정도 사람들이랑 줄 서서 기다리다가 사전투표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투표 마치고 나서 간략하게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요. 퇴임 후에 지역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네. 선거를 통해서 유능한 일꾼이 많이 뽑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표 동료도 빼놓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사저 앞에 지금 보수단체들이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해서 네.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집단항의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련 질문을 받았더니 어떠시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짧게요. 예, 뭐 불편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나 봅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지금 사전투표 첫날의 열기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택을 받아야 하는 후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주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판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상파 3사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죠. 예, 지상파 3사에서 공동 의뢰를 해가지고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 4군데가 경합지역으로 나옵니다. 오. 그리고 국민의힘이 서울, 영남, 강원, 충청 등에서 총 9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 제주 등에서 총 4곳이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이 9곳, 민주당이 4곳, 경합을 벌이는 곳이 4곳. 상당히 좀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로 좀 세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먼저 인구가 가장 많죠. 경기 지역은 어떤가요? 경기지사 선거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대초접전 지역입니다. 초접전이요. 그렇죠.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오. 일단 매일경제와 MBN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실 텐데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오차범위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41.6%, 김은혜 후보가 39.4%, 강용석 후보가 4.4%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한 일주일 전에 똑같은 기관에서 12일
13일부터 13일까지 또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김동연 후보가 그때 45.1% 기록했고 김은혜 후보가 36.4%를 기록을 했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김동연 후보가 한 3.5%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김은혜 후보가 3%포인트 상승한 거거든요. 많이 좁혀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좁혀졌지만 이게 또 오차 범위 내의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결과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조사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 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였고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를 한 건데요. 여기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5%,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37.4%,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3.7% 기록을 해서 7.6%포인트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군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혜연 평론가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가 참 궁금해요. 이 지방선거 말고 이제 보궐선거도 함께 열리는데 인천 계양을, 전 여기 상당히 궁금한데 어때요, 결과가?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조선일보와 TV조선이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48.1%, 윤영선 후보가 44.4%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위를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오차범위 내라던가 그렇죠. 또는 동일한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도 끌고 있지만 또 굉장히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추격전을 벌였던 거 이런 부분도 또 다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민경 의원님, 근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또 다른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이제 초접전 결과가 이제 나타난 것이 있는데요. 한국갤럽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이재명 후보가 45.5%, 그리고 윤영선 후보가 44.3%, 그래서 1.2%포인트 차로 이제 초접전을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여론조사인 한국리서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5%, 윤영선 후보가 42.7%, 여기는 0.2%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누가 이제 정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될 것인지 정말 두근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 어제 TV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계양구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묻고 싶고 우리 계양구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 계양구가 투기과열 지역인지 비조용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저희도 좀 더 알아보겠고요.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OX를 답해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성남시장의 성과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의 성과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살림을 맡겨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선 후보로까지 국민들께서 호명해 주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제가 호명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두가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고요. 백성 변호사님, 윤영선 후보 공격도 상당히 세고 이를 받는 이재명 후보 대응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확실한 전략이 있죠.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엔 계양과의 인연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25일 대 25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 온 지 25일 됐다. 네. 나는 25년을 계양을 위해서 일해서 여길 잘 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도 계양의 현황을 계속 묻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이게 투기 과열지구냐 아니냐. 당신은 얼마 이사한다도 모르지.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과 연관이 없는 후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계양으로 몰입하면 사실 완전히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사 온 지 얼마 잘은 모르지만 나는 훨씬 능력 있고 이미 성과를 보여준 후보입니다. 나는 유능한 후보니까 아니 연고가 있어도 무능한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제가 비록 계양과 인연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계양을 위해서 훨씬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양쪽이 공격하는 포인트, 방어하는 포인트가 그런 쪽으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윤영선 후보가 이 철새를 앞세워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앞세워서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농사 지으셨습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병원에다가 전입신고했던데 병원에서 먹고 자고 가족들하고 생활하셨습니까? 농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지는 저희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고 고향의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어차피 나한테 좀 남은 여생 동안 생활비를 좀 달라. 이래서 제가 그거를 매입을 했던 거고. 유장전입 얘기 한번 해봐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즉각 처분해야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저도 자자손손 이 땅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만하시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중요한 정책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의장전입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답을 하세요. 아니, 그건 제가 30분 답변해야 됩니다. 제 시간입니다.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찬성 반대 어떤 겁니까? 자, 제가 위장전입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주도권에 대해서 이제 위장전입과 관련된 답변 시간 30분 충분히 쓰셨으니까 다른 질문. 네, 규칙을 지켜주세요. 예.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이재명 후보의 공격, 이를 또 방어하는 윤영선 후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용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위장 전입 이렇게 당신은 문제가 많은 후보다 이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네. 첫 번째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지금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 농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지었는다. 이건 투기 목적 아니냐라는 식으로 한번 짚은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위장 전입 의혹이라는 것은 이 윤영선 후보가 강조한 것이 본인이 25년 개항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주소지 이전과 관련해서 시점이 5월 2일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계양으로 주소지가 된 시점이 바로 올해 5월 2일이고 아하. 10일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전입신고 예전에 한 거 보니까 병원에다 했다더라. 그럼 병원에서 먹고 자고 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공격하는 부인은 뭐 분신술을 썼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말씀을 보셨듯이 윤영선 후보는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 본인이 원래 가졌다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물려주신 땅이었다라고 하고 뭐 법적인 부분 잘 몰랐다는 해명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이전 토론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뭐 쟁점이지만 어제 토론에서 쟁점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인데요.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강남에 버금가는 새로운 강서 대개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아직도 대선 후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계양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작은 일부터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계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0년, 20년 후에나 가능한 공약들을 막 내세웁니다. 우리 정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비방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는데요. 정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건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저는 이재명님께 비방한 적 진짜 없습니다. 팩트 얘기한 겁니다. 팩트. 그리고 계양이 얼마나 머물지 모르는 후보님께서 10년, 20년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뭔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해서 뭔가 현혹하는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아주 불꽃이 튑니다. 허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계양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김포공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몇 개 들었습니다. 계양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규제인데 그게 가장 큰 게 김포공항에 따른 고도 제한 때문에 건물을 높이 못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문제 때문에 단거리 항공편을 폐지하는 추세이고 비행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김포공항을 이전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강남에 버금가는 새로운 강서 대개발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 윤영선 후보가 맞선 거죠. 지금 개항 온 지 25일밖에 안 되는 언제 떠나갈 철새일지 모르는 그런 이재명 후보가 하는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비행기 수직 이착륙 시대가 열리는 게 10년, 20년 뒤에나 가능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고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공약이다. 이런 취지로 맞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왜 갑자기 이제 강서 발전을 얘기를 하면서 김포공항 이전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제주도 선거를 이렇게 도와준다 이재명 후보가 왜 계양 선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제주도 관광 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발상에 그런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사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모르는 소리다. 이제 대선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 이제 1월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기를 제주도를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네. 결코 제주도 관광 산업이 고사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답변을 사실은 내놓으면서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이제 비난을 했는데요.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사실 나오는 것이 이제 강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큰 이제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10년, 20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비행기 수직 이착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유세전 앞으로 한 나흘 정도 남았는데 이 나흘 동안 이 두 후보 계속해서 좀 치열한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천 계양을 만큼이나요 대선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또 관심을 끄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성남 분당 갑인데요. 허 변호사님, 여기 민심은 좀 어때요? 여기 민심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 보시면은 더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중앙일보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병관 후보는 32.4%, 안철수 후보가요 62.3%로 안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크게 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요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네. 물론 안철수 후보가 첫 출마하는 지역이고 또 김병관 후보가 20대 총선에서 이 지역에 당선된 적이 있지만 민주당 후보로는 거의 유일하게 당선됐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도 뭔가 사람들이 보시면은 승리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키려고 하는 싸움 그리고 뺏고자 하는 싸움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새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상대편인 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선거 슬로건 자체를 아예 철수 정치 끝냅시다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아니 왜 자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비난하죠? 이게 슬로건이 그럼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한 거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렇게 자꾸 셀프 디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후보님의 선거 슬로건이 철새 가고 젊음오라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철수 정치 끝내자 이런 그 표현도 많이 쓰신다고 하던데 안철수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셀프 디스 아니냐 어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에 나섰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로 정치를 하려면 얼굴이 저 정도로 두꺼워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뭐 정당을 5번이나 바꾸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또 유불리에 따라서 상당과 탈당과 뭐 또 합당 뭐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철새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혜연 평론가님,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선거 출마할 때마다 글쎄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철새, 철수 계속 이런 공격만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름의 특성도 약간 반영이 된 거죠. 이제 안철수인데 예. 공격하는 쪽에서는 철수라는 점을 방점을 찍은 겁니다. 앞에 안도 있는데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당적이 그동안 5번 정도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네. 점. 그리고 예전에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더니 또 이쪽으로 온 거 봐라. 그래서 계속 선거구를 바꿔가는 것 아니냐라는 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쪽은 예전에 안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철수 안 한다. 근데 이번에 전략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저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뭘 언급하냐. 이재명 후보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재명 후보야말로 성남이나 그쪽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인천계양 나오는 쪽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의 논점을 다르게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프레임 전략이라고 보이고요. 참고로 이재명 후보도 본인에 대해서 아니 성남 출마해야지 왜 계양 출마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안철수 후보도 저기 철수 자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핀트를 바꿔서 대답하는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전직 대선 후보였다 보니 그런 점을 의식해서 또 공격에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꼭 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거론을 해요. 내 상대는 이재명이다. 뭐 이 뜻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요.
나는 그래도 연고가 있잖아. 나는 연고가 있는데 당신은 아예 연고가 없지.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정치적 급은 지금 상대하는 김병관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다. 나랑 여기서 붙자고 했는데 도망갔잖아.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찌 보면 좀 아프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소위 대장동인 본인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대선 내내 해왔는데 가장 치적 사업을 했던 곳을 두고 지금 인천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김병관 후보가 자꾸 철새 얘기를 하면 그거는 결국 저쪽이 진짜 철새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의 화살도 돌리고 본인의 정치적 몸집도 지금 김병관 후보가 붙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 아주 물고 물리는 접전이 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여기도 상당히 많이 관심 받죠? 예, 여기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매일경제하고 MBN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58%가 나옵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33.5%가 나와서 여기는 지금 오차 범위 바깥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현 서울시장 국민의힘 독주를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송영길, 오세훈 후보 주택 정책으로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을 아주 업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그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또 이름을 붙였어요. SH공사 간부도 강남에 40평짜리 10푸트에 살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약자와의 동행이 맞습니까? 이게 부자와의 동행 아닙니까?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 최빈곤층에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돌아가고 그 물량이 한 26만 가구 됩니다. 그중에서 3만 3천 가구 정도 되는 장기 전세주택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상위층에 속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형태의 주택인데요. 이거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라. 송영길 후보의 공격이 상당히 거센데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가만 있지 않겠죠? 영상 마저 보고 오겠습니다. 누구나 집은 인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강북에서는 월세가 200만 원, 강남에서는 한 23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정책을 서울에 들고 와서 인천에서처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계속 강변을 하시는데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오세훈 시장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두 후보 이 공방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경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함으로써 이렇게 또 대권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 당에서도 이제 가장 부동산 정책을 이제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에게 이거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부자와의 동행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오세훈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에게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인천에서는 가능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실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공약 자체가 정말 실현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누가 더 이제 잘 내놓았는지 더 잘 실현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후보를 이제 선택하는데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천, 경기도, 분당, 서울 등등 해서 전국 각지에서 여야 후보가 치열하게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민주당은요, 어제 투표 동료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모레 예비 선거입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이 됩니다. 예비 선거일 날에 모두 투표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우리가 아직 기호가 2번이에요. 국회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꼭 사전투표로 기선을 제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론조사 통계 다 틀립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죠? 여론조사 안 믿죠? 이깁시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국민의힘한테 이거 모든 권력을 사유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조금 전에 송영길 후보가 여러분 여론조사 안 믿죠? 이런 발언을 하던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저희도 아까도 짚어봤지만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이 9곳, 민주당이 한 4곳 정도 되고 이렇게 좀 판세가 약간 불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정확하게 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죠. 의외로 초박빙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의 3대 요소가 구도, 인물, 바람입니다. 근데 구도상으로는 지금 뭐 워낙 여건이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도를 완전히 뒤집는 건 어려울 것이고 인물론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영길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행정 경험도 있고 국회 경험도 있으니까 누가 더 낫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은 바람인데 여기서 바람이란 것은 막바지에 지지층과 중도층의 투표율을 통해서 이걸 역전시킨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혹시 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이긴다입니다. 아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사표로 가는 것을 방지해서 끝까지 독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후보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이긴다, 이긴다, 투표를 해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선거는 역시 뭐 여든 야든 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허지원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난 대선부터 불붙은 사전투표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말 꽃피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의원 전원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이제 당 선대위는 물론 또 소속 국회의원 전원,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SNS를 통한 사전 후보 투표 동력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하루 투표는 3일 투표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선거는 지지율 높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원들한테 주변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도록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참 선거 할 때마다 저는 맨날 헷갈려요. 본투표 있는데 왜 이렇게 사전투표 열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투표 하루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하고 3번을 할 수 있는 기회하고는 당연히 3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쪽이 훨씬 더 많은 투표를 할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일부 분들께서는 사전투표의 부정선거의 프레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요? 그래서 야, 사전투표하면 이것도 이상해. 그러면 또 사전투표 때문에 부정선거에 질 수도 있어. 그래서 사전투표를 안 하고 본투표를 하려는 성향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3일의 기회 중에 하루만 쓰려다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전투표를 해서 우리 지지층을 많이 끌고 와야 이번 일단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고, 저번 대선에서 본 것처럼 넉넉하게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초접전으로 이긴 걸 보면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100% 신뢰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뭐 어차피 이겼는데 놀러 가지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투표 안 하고 어차피 이길 거 우리 편이 이러면서, 그런 분들 혹시라도 투표를 안 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보다는 분명히 낮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이 일어나면 이 지금 보던 여론조사 다 무시되고 결과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관련해서 더 독려를 좀 국민의힘이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길 투표가 과연 있을까요? 자, 이번 선거 우리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모두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특히나 이 586 세대 용태론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이 민주당 지도부 갈등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일단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한테 먼저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른바 586 용태론이라고 하는 세대 교체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본인의 주장은 그대로 고수하는 모습이어서 네. 이게 선거 전에 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인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요.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총결집 동시 집중 유세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원래 이 박지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같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둘 다 불참을 했습니다. 두 명 다요? 네, 이게 지금 선거 직전에 승리의 어떤 의지를 대대적으로 결집하고 지지층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지금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당 지도부가 나가는 게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당 내에서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에서 이제 불참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도 박지원 위원장이 일정을 취소를 했어요. 원래 박지원 위원장이 분당갑 김병관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또 경기 하남과 광명에서도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 이 오후 일정까지 모두 다 취소가 된 겁니다. 박 위원장 측에서는 뭐 개인 사정의 이유로 이제 일정이 취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내 파열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뭔가 쇄신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숙고를 하는 시간을 위해서 이런 일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제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얘기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상징계권 발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입장 같아요.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윤리심판원에 넘긴 것도 비대위 결정이다. 어느 게 지금 결정으로 봐야 됩니까?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늘 중에 조금 윤 위원장과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논의 후에 말씀드리는 게 보다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투톱이 만났습니까? 저도 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수습을 하기 위한 합의를 논의를 한 것으로 들었고요. 이제 뭐 결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다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오늘 합의문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안 돼서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습을 위한 합의를 논의한 것 같다라는 최입의 비대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오늘 오후에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입장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민주당 후보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한테도 사과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더 젊은 민주당 선거 승리 쇄신 위해서 윤 위원장님과 다시 머리 맞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도 더 이제 물러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그저께는 윤호중, 김민석 본부장 등과 상의를 했다. 어느 당대표가 회견문 합의하고 쓰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쓴 건 보면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 한 점을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저께는 586 역할 다 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정당성을 잃었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건 뭐냐면 선거에 출마한 586 후보들 사퇴하라는 것 아니다. 역할 달라져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고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저께는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 선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선거 전 징계 힘들어졌다. 6월 20일에 합당한 징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하재근 평론가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는 표현을 썼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난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고요. 한 발짝만 물러났습니다. 한 발짝만요? 두 발짝도 아니고 한 발짝만? 그 이유는 일단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총력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이면
지원 유세를 받아야 되는 후보들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일단 선거라는 특별한 시점이라는 걸 좀 고려해서 윤호중 위원장님과 손을 잡겠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다시 세실을 논의하겠다라고 좀 발표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 이미 공천을 받은 후보 중에 세대별로 굳이 구분하자면 586에 속한 후보들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 용태론이 그 후보들도 물러나야 된다는 것처럼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군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남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조금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였다라고 좀 설명을 붙인 거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도 있어요. 뭐 혐오, 차별 이런 내용이 전문에 들어갔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니 상대 정당을 비판해야지 왜 내부를 지금 비판하냐 선거 전에서 그런 점을 의식해서 또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청년 정치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보여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나온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다만 선거라는 특수한 시점상 이제는 그래도 단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한 발짝 물러서셨다고 했는데 전 다 포기한 것 같은데요. 다 물러선 것 같은데 이게 왜 한 발짝입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하나도 못 하게 됐는데.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본인의 대표성에 대해서 흔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했죠. 어느 대표가 다 상의하고 이런 뭐 선언문 같은 걸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발로 한 발 빠졌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586 용태와 관련해서도 뭐 사실상 586 지금 후보들 사퇴하라는 소리 아니다라는 취지로 586에 대한 용태론 자체에서 완전히 물러선 것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욱원 뭐 소위 그 비위적인 그런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바뀐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은근슬쩍 이번 선거 이후로 미루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그냥 당이 하자는 대로 6월 20일 이후에 하겠다라고 물러선 겁니다. 이게 왜 한 발짝 물러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이 당 중진들에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현실적으로 패배를 한 거죠. 이거는 그냥 한 발짝 물러나고 양보했다고 보기에는 좀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내용의 전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6월 20일에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은 선거니까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취재를 보니까 이게 지금 윤리심판원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지도부가 지원 유세를 나가야 되는데 비상징계를 하려면 다 여기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당원 당규상에게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징계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한 발짝이라고 한 것은 물론 당내에서의 반발도 정치인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이후 언론 보도는 적게는 수천 건, 많게는 수만 건이 박지원 힘내라, 우리가 지켜준다라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민주당과 특히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응원군이 형성됐다는 것.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자산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점점 당원으로 흡수해 간다면 오히려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성현 변호사와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계를 조금 돌려보자고요. 이 갈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제 봉하마을에서 그때 이제 여야 인사 다 모였었잖아요. 네. 야권 인사들도 이제 모였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그 주기에 말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당일에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핵심 취지는 그거예요. 내용도 문제지만 일단 방향도 좀 방식도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봉하마을에서 비공개로 지도부 간담회가 열렸었는데 박 위원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마음을 돌렸을 법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어떤 그 당내 의원의 성범죄 의혹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두고 당시에 이제 무릎을 꿇고 지방선거 전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도부 대부분이 선거 앞두고 지금 무릎 꿇는 거 그냥 일종의 쇼맨십처럼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놓고 지도부가 의견이 뭔가 합치가 나지 않고 그날 자리가 그대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갑자기 박지원 위원장이 느닷없이 혼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공동 비대위원장인데 혼자서 뭔가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으로 기자회견을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방식상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최입의 비대위원 얘기도 한번 듣고 올까요? 월요일 날 저희가 봉하마을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 비대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과를 해야 되는 대국민 호소를 해야 되는 부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박지원 위원장이 먼저 제시를 했고 냈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이제 일부는 동의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하자 말자라는 결론을 내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냥 갑론을박하고 끝났는데 이제 화요일 날 느닷없이 박지원 위원장이 혼자 준비해서 발표를 하시니까 솔직히 저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같이 논의한 절차가 없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그 뭐 혁신안에 대한 얘기를 지금 꺼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지금 상황이요. 지금 선거 이제 코앞이잖아요. 이 선거 코앞에 두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이 벌어진 건데 그렇다면 이 선거를 총괄하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사과도 하시고 또 586 용태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이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죄송합니다. 됩니까? 박 비대위원장 역할은? 저는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의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비대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알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고 좀 딱 회피하시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네요. 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 진중권 전 교수 말이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 총괄선대위원장 뭐 좀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내부 문제를 잘 모른다. 백선문 교수님. 자리가 자리인데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아는데 잘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다 아시는데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발 물러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얘기하면 사실 이재명 지금 이번에 상임과 고문이 대선에서 막판에 표차를 확 줄였던 게 2030 여성들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2030과 등 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 박지원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 소위 말하는 박지원 위원장의 독단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 또 칼날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잘했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일선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 내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 말대로 이거는 이재명 선대본부장이 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던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586 세대 용태론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용태를 한 분들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든 사람들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86 세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당장 뭐 다 용태라 이런 그림을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586 세대 용태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부터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뭐 이제 김부겸 총리님이나 김부겸 뭐 최재성 수석님이나 뭐 이제 오상호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결단을 내려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름 많이 나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름도 나오고요. 김영춘 전 장관, 뭐 최재성 전 수석 등등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마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읍소에서 눈물이 마를 지경이 돼야 되는데 당내 상황이 읍소 전략이 충돌적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586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당내 개혁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읍소가 가려진 거예요. 사과가 가려진 거. 빨리 당 상황을 용기 있고 조금 가능성 있게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박빙 지역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취지는 저는 동감을 해요. 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또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근데 선거운동이 항상 진행 중일 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거 훨씬 전에 했거나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면 약속을 하고 선거 후에 하거나 이제 이랬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란이 돼버렸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586 세대보다 위에 있는 세대들은 괜찮고 586만 물러가라. 이것도 좀 웃기잖아요. 백성 변호사님, 이 들어보니까 좀 당사자들은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우상호 의원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걸까요? 사실 우상호 의원의 그 진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586보다 더 꼰대 윗세대도 있는데 왜 우리만 지금 다 나가라 그러느냐. 근데 민주당의 중심이 누구들이죠? 586 세대입니다. 586입니다. 586 의원들이 중심이고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박지원 이제 위원장이 본인 혼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저기와 개를 맞물려서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언론적으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는 건 맞지만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어찌 보면 데리고 온 게 이재명 또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 세력을 교체해서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 책임, 혹여 패배하게 된다면 586에게 미루고 결국 이재명 중심으로 당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상호 의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상호 의원이나 최재성 전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분란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쓴소리 하라고 당 바깥에 있던 사람을 대선에 영입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새겼으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선배 정치인으로서 이런 점을 우리가 포용하고 또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것은 이런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분란이란 말이 안 나오죠. 오히려 20대의 이런 목소리를 586 정치인들이 끌어안고 변화를 모색하는 말하자면 맏형님, 맏언니, 맏누나 이런 역할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코너로 드는 듯한 모습은 청년 정치인들 전체를 좀 좌절시킬까 봐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논란에 대한 징계 이거는 박 전 위원장이 물러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 기자회견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올린 장문의 SNS 글, 과연 이 글이 어떤 결과로 기결이 될지 뉴스파이더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석이었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여성으로 발탁을 했는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걸 좀 의식을 했을까요? 예, 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도 김상희 부의장의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지금 비어있는 장관 후보자 2명 그리고 시작처장도 모두 여성으로 발탁했는데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이었는데 같은 날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윤 대통령이 기존에 너무 남성 중심, 서호남 중심 이런 내각을 꾸렸던 거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는 대통령의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며 허위 날조성 막말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갔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후보자를 내세운 것은
민주당과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승희 후보자가 과연 국회의원일 때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일까? 당시 모습 한번 보고 올까요?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말이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건망증이니 치매니 이따위 소리 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나가세요. 제가 치매 환자란 말은 안 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입니까?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저는 정부가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사과를 합니까? 하민기 변호사님, 지금 영상 보니까 뭐 건망증, 치매 뭐 이런 말을 하긴 했네요.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김 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현역 시절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2019년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이제 개별 대통령 기록관 추진에 이제 불같이 화를 냈고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8월 29일 날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심의 의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을 빗대어갖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때 비판을 하면서 이쯤 되면 이제 주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기억력을 이제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국가 치매 책임자제는 이제 대통령 1호 공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치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지원 변호사님 여기서 드는 궁금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김승희 후보자의 어떤 점을 높이 사서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일까? 어떤 점을 높이 산 거예요? 일단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특히 실무 경험도요. 뭐 현장, 정부, 국회 여기에서 두루 갖춰왔다는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이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서울대 약대 출신이에요.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 원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역임을 했고 20대 국회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간사직을 역임한 그런 경력들이 있어요. 이런 화려한 이력들 두루 종합을 해보면 일단 실무 현장 지식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의 어떤 입법과 그 결정 과정에서도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에서 비상방역대책 수립에도 관여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현장 경험, 정부에서의 어떤 이 행정부로서의 경험,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정과제 달성에 잘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김 후보자가 만약에 최종 임명이 된다고 하면 94년 이 보건복지부 출범 이후에 첫 약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 김승희 후보자의 이 경력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막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식약처장으로 재직을 했었거든요. 예. 그 당시의 전문성으로서도 무능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보건복지의 수장으로 앉힐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정말 그 상상력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보니까 식약처장 근무할 때 가짜 백수업 파동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어떤 건가요? 2015년에 가짜 백수업 파동이라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백수라고 그 건강식품이 몸에 좋다고 해서 TV에 많이 나왔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샀었는데 그게 가짜다, 뭐 이업 오피소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단순히 가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해롭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김승희 후보가 식약처장이었었거든요. 국회에 출석해서 이 물질이 인체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질이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백성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에 뭐 여러 건들이 겹치니까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 협치 파괴자다, 뭐 막말, 뭐 민사 대참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 치매 환자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사람을 어떻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놓느냐에 대한 이런 이제 비난이 일단 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전문성 문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렇습니다. 김승희 지금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치매다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화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는 건 이거 사실 뒤로는 다 해놓고 보여주기 쇼잉한 것 아니냐.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치매 수준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치매 환자 같다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더 좋겠지만 이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매 환자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한 것이 조금 이거는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과연 뭐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국민의힘은 아마 민주당하고 또 다른 의견일 것이고. 근데 막말도 문제있지만 사실은 이해충돌 의혹이 저는 또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식약처장하고 국회의원 한 이후에 물러났는데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 법무법인이 어떤 걸 다루는 법무법인이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하는 분야였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공직에서 물러나서 거기서 일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곳에서 이러다가 뭐 여러 가지 감시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해야 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시 맡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더 초점을 받지 않을까 싶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굉장히 이분이 뭐 여성이고 실력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안 좋게 낙마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뭐 방어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하재근 평론가님 이렇게 민주당에서 막 반발이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또 이 가는 길이 험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반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면 판단이 쉬울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민주당이 잡았는데 민주당에서 내세운 장관 후보가 과거 우리 당 대통령한테 치매 운운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국민한테 해로운 물질이 해롭지 않다고 증언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과연 우리는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합의로 흘러갈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이해충돌 문제도 과거에 가짜 백수호가 해롭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게 단순히 어떤 뭐 실수나 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 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그렇게 과하게 옹호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어서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이해충돌 논란도 앞으로 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또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겠죠.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 어떻게 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지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